엄마, 정말 미안해요. 사실 그 갈비찜 이서방이 일부러 그런 거야. 이서방이 거기에 굴을 넣었대. 엄마 알러지 있는 거 알면서도. 무서운 소리 마라. 엄마가 굴 먹으면 죽는다는 거 이서방도 아는데. 우리 큰 사이가 왜? 도대체 왜? 안녕하세요. 저는 몇 해 전 며느리에 의해 세상과 작별할 위기를 겪었던 68세 박순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위기를 겪지만 저는 몇 해 전 정말 저승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큰아들의 부인 며느리 때문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죠. 저도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저는 사람을 쉽게 믿을 수도 누군가 주는 음식을 받아먹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도 무서워서 1년간 무조건 집밥만 먹었다니까요. 제 상태가 이러니 작은 딸이 심리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냐 권하더라고요. 이미 예약까지 잡아뒀다면서요. 딸 손을 잡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네요. 제 뇌리에 깊숙이 박힐 만큼 무서운 사건이었던 거죠. 지금은 딸들이 신경을 많이 써줘서 꽃 구경 다니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치료도 열심히 받아 조금 괜찮아졌지만 한동안 며느리가 꿈에 나오는 악몽에 시달릴 정도였어요. 이토록 저를 충격에 빠뜨린 바로 그 사건, 지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딸 둘과 막내 아들을 둔 새남매 엄마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집에서 애들을 열심히 키우는 전업주부였어요. 애가 셋이다 보니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남편이 가락시장에서 과일을 팔았는데 수입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애들 다 키우고 저도 슬슬 남편과 둘이 노후 생활을 즐겨야겠다 싶던 무렵 우리 남편 애들 시집장가 가는 것도 못 보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평소에 혈압이 높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허무하게 갈 줄은 몰랐죠. 이제 황혼의 즐거움을 누리나 했더니 야속한 사람이 저하고 애들만 남겨두고 가버렸어요. 애들도 다 독립을 했고 남편이 남겨준 재산도 있었지만 요즘 100세 인생이라 하지 않았나요? 그때 제 나이 환갑도 안 됐을 나이라 집에서 놀고 먹긴 좀 그렇더라고요. 살도 찔 것 같고 이대로 뒷방에서 늙긴 싫었거든요. 근데 평생 전업주부를 하다가 갑자기 직장에 들어갈 수 없고 딱히 배운 기술도 없어서 평생 남편이 하던 일을 제가 이어서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업이야 남편이 다 했지만 그래도 저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게 있거든요. 먼저 간 남편이 워낙 자리를 잘 잡아놔서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과일 판매에 익숙해졌어요. 엄마, 아버지보다 과일을 더 잘 파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엄마 소질 있네. 애들은 제게 장사에 소질이 있다며 칭찬하더라고요. 늙은 엄마를 놀리는 거겠죠. 우리 애들은 저 애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참 살갑고 다정한 애들이에요. 우리 막내 아들은 직업 군인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누나들과 엄마를 본인이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나 봐요. 원래도 딸 노릇하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요즘 들어 더 전화를 자주 하네요. 우리 둘째 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어요. 학원도 동네 애들 다 간다는 보습학원 하나 정도 보냈는데 매번 1등을 턱턱 해내곤 했죠. 그러면서도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형제들에게도 참 잘하는 딸이에요. 우리 둘째 딸은 어디 내놓아도 걱정이 없답니다. 뭐 그래도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셋이니 걱정을 끼치는 놈 하나는 있기 마련이죠. 저의 아픈 손가락은 바로 우리 큰딸이랍니다. 미연아, 엄마가 재수시켜줄게. 공부 조금만 더 해보는 건 어때? 요즘 재수학원도 좋은 곳 많다던데. 아니, 엄마. 저는 그냥 성적 맞춰서 학교 갈래요. 사실 미희처럼 공부에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딱히 하고 싶은 게 있지도 않고요. 그냥 빨리 졸업이나 해서 취업할래요. 아쉽지 않겠어. 엄마가 너 공부 더 시켜줄 여유는 있어. 그러지 말고. 진짜 괜찮아요, 엄마. 미 법대 간다잖아요. 공부는 미 실컷하게 지원해줘요.
큰딸은 둘째, 셋째에 비해 차분하고 내성적인 편이었어요. 학창 시절 내내 말썽을 부리진 않았지만 학교 성적이나 교우 관계에도 큰 욕심이 없어서 있는 둥 없는 둥 지내더라고요. 수능 성적도 좋지 않아서 재수를 권해보기도 했는데 공부 잘하는 둘째나 시켜주라고 거절하더군요. 그때는 큰애라서 동생들에게 양보를 하나 싶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저도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었네요. 큰애는 전문대를 나와 작은 회사에 들어갔고 어릴 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다던 둘째는 사법고시를 거쳐 정말 변호사가 되었죠. 우리 막둥이 아들은 장교로 인관해 멋진 군인이 되었고요. 동생들에 비해 첫째가 조금 치일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셋이 잘 놀러도 다니고 우애가 좋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까 싶어. 같은 노펌에 있는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니는 이미 만나봤다? 그 사람 정말 좋지, 언니? 응, 인물도 잘생기고 건실한 게 좋아 보이더라. 집안도 교육자 집안이래. 괜찮은 것 같아, 엄마. 아, 그래. 우리 큰딸이 그렇게 봤으면 좋은 사람이겠지. 우리 둘째 덕분에 집안에 변호사가 둘이나 생기겠구나. 이 사람이 주위에 좋은 사람 있으면 언니한테 제일 먼저 소개해주기로 했어. 그니까 언니도 딱 기다려. 그래, 고맙다. 기다리고 있으마. 둘째는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청년을 만나 제일 먼저 시집을 갔습니다. 사돈어른은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셨고 사부인은 번화가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신다네요. 상경연대 밴이 정말 고상하고 기품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우리 작은 사위도 그런 부모님을 닮아 밝고 싹싹하더라고요. 둘째 내외는 결혼해서도 걱정할 거 하나 없이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가 먼저 결혼한 게 미안했는지 맨날 큰딸 선자리를 주선해준다고 까불었거든요. 저도 내신 큰딸이 좀 안정적인 사람을 만났으면 했는데 큰아이는 고세를 못 참고 남자친구를 사귀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언니 결혼한다고? 내가 괜찮은 사무장님 소개해주려고 했는데. 근데 뭐 언니가 고른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겠지? 나에게도 드디어 형부가 생기네. 거래처 영업사원이긴 한데 좋은 사람이야. 항상 내가 최고라고 말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면 평생 믿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도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라서 나를 필요로 해. 언니가 워낙 사람을 잘 챙기잖아. 둘이 딱이네. 축하해 언니. 내가 결혼 선물 좋은 걸로 해줄게. 첫째 딸은 곧 결혼할 사람이라며 어떤 청년을 소개해줬어요. 키도 작고 체격이 아주 왜소한 청년이더군요. 우리 애들이 장사 체질이던 지아빠 닮아서 체격이 다 큰데 그런 애들만 보고 살다 보니 큰 사이가 될 청년이 유독 더 작아 보였어요. 그래도 영업사원이라 그런가 조용한 큰애에 비해 말도 잘하고 씩씩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둘이 좋다 하니 결혼시켜야지 별 수 있나요? 큰애 결혼 날에 사부인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시느라 지각을 하신 것 빼고는 첫째 내외도 무탈하게 결혼에 골인했죠. 그렇게 딸들이 다 시집을 가고 남자라고는 막내밖에 없던 집안에 사위들이 놀러오니 집안이 가득 찬 것 같고 든든하더라고요. 사위들끼리 서로 형님 동수하면서 돈독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큰 사위는 처음에는 낯을 좀 가리더니 둘째 사위가 애교 있게 형님 형님하니 금방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둘째 사위는 때마다 깜짝 선물이라며 아기자기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저만 챙기는 게 아니라 첫째 내외가 막내까지 챙기곤 했습니다. 언젠가 제 생일이었는데 무슨 그림이 그려진 케이크를 가져왔길래 생각 없이 퍼먹었더니 그 안에 돈뭉치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까? 아이고 놀래라. 우리 최서방은 용돈을 줘도 그냥 주는 법이 없구만. 장모님, 그냥 드리면 재미없잖아요.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위들과 놀아주세요. 곰살 맞은 둘째 사위 덕분에 그날도 온 가족이 웃고 말았죠. 애들 셋하고 사위들하고 둘러앉아 여유 있는 저녁을 보내고 이제 자리를 좀 치울까 해서 일어나려던 참이었거든요. 둘째 사위가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서는 겁니다.
아유, 무슨 설거지를 한다고 해. 냅둬. 자네가 무슨 설거지를 한다고. 장모님, 저 설거지 완전 잘해요. 그치, 여보? 오늘 이렇게 맛있는 저녁도 해주셨는데 설거지는 제가 해야죠. 가서 과일 좀 드세요. 그래, 엄마. 이 사람 설거지 도사야. 힘도 좋아서 얼마나 깨끗이 씻는다고. 믿고 맡겨봐요. 둘째 사위가 설거지를 한다고 나서니 갑자기 첫째 사위까지 일어나 주방을 막 치우더라고요. 사위들에게 이런 것까지 시켜도 되나 싶었는데 애들이 하도 괜찮다고 하니 저도 웃으며 져줄 수밖에요. 사위들이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이 웃기기도 하고요. 한참 둘이 속닥거리며 서 있길래 잘하나 싶어 뒤편에 서서 지켜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둘이 무슨 말을 저렇게 재밌게 하나 들어보았더니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동서, 아까 그런 건 나한테 미리 상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 장모님 용돈 말이야. 혼자 그렇게 준비하는 게 어딨어. 나는 어차피 못 챙겨드리니까 혼자라도 기원받겠다 이거야? 형님, 정말 오해십니다. 저는 그냥 장모님 생신이니까 즐거우시라고 그런 거예요. 미리 상의 못 드린 건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억울해요. 억울? 억울이라고. 이거 설거지도 그래. 혼자 설거지한다 뭐한다 설치면 가만히 있는 나는 뭐가 되나. 세상에 어떤 사이가 먼저 설거지를 한다고 나선다고. 나랑 비교되라고 그런 거 아니야? 형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원래도 집에서 설거지 담당이에요. 목소리 낮춰. 나 욕먹이려고?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동서가 처제랑 둘 다 변호사라고 은근히 우리 집을 깔보는 거 알고 있었네. 그래도 난 자네 손윗동서야. 말로만 형님 형님 하지 말고 이제는 확실히 대우를 좀 받아야겠어. 내가 아무리 돈 없고 가진 것 없다지만 처가에서까지 무시를 받아야겠나? 하, 저도 정말 억울한데요. 일단 형님 기분이 상하셨다니 사과드릴게요. 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저나 부인이나 형님 내외를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상의 잘 드릴게요. 화 푸세요. 일단? 일단 사과한다고? 완전히 엎드려 절받기네 이거. 계속 듣자 하니 큰 사위가 둘째 사위 기강을 잡고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저도 동서지간 이야기니 끼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두었다가는 서로 의가 상할 것 같아 모른 척하고 사위들 이야기에 껴들었습니다. 우리 사위들 설거지 잘하고 있어. 내가 남의 집 귀한 아들들 설거지 시켰다고 사부인께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둘이 어찌나 재밌게 얘기를 나누는지 내가 중간에 껴들지도 못했어. 둘이 형님 동서하며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네. 둘이 동서지간이지만 이서방 자네는 큰 사위로서 최서방을 잘 챙기고 우리 둘째 최서방은 이서방 말을 잘 따르고 형님으로 모셔야 한다. 알겠지? 둘은 마지못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 큰 사위들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 싶기도 했는데 둘 얘기를 다 들으니 그냥 들 수가 있어야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큰 사위의 기강 잡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둘째 사위가 제게 조금만 뭘 해줘도 따로 본론에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둘째 사위는 여행 갔다 사왔다며 작은 조각상이나 예쁜 그릇 같은 걸 종종 선물하곤 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 왜 자꾸 그런 걸 사오냐며 둘째 사위에게 시비를 걸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큰 사위가 더 신나하길래 저도 고맙다고 받았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작은딸 내외가 제게 용돈을 주던 날이었지 뭡니까? 제가 홍삼을 정리하고 있던 찰나에 핸드폰에 입금 알람이 뜬 걸 봤나 봐요. 장모님, 누가 엄청 큰 돈을 보냈어요.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은데 누가 돈 준다고 해도 함부로 대꾸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걸 봤어. 아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둘째 내외가 용돈 준 거야. 용돈이요? 둘째 내가 이렇게 큰 용돈을 드려요? 저는 몰랐네요. 죄송해요. 저는 이런 용돈 드리지도 못하고. 아니야. 자네도 괜히 마음 쓸 거 없어.
그냥 나 신경 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렇게 홍삼까지 직접 주고 말이야. 자네 덕분에 건강해지게 했어. 내가 우리 큰사위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하지만 이미 큰사위는 기분이 상해 보였고 저는 공연히 사위를 달래느라 진땀을 쏟았습니다. 그 후로 사위들의 이상한 경쟁과 질투는 점점 열이 올랐죠.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사위들이 장모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면 좋은 거 아니냐 했지만 그게 저한테 잘 보이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존심 싸움만 하는 것 같으니 문제였죠. 시간이 흘러 둘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뱃속에 애가 주수보다 좀 작대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네요, 장모님. 이 사람 건강하니까 아이도 건강할 거라 믿지만 그래도 그런 말 들으니까 마음이 쓰여요. 첫애라서 그럴 수도 있어. 다른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하니 괜찮을 게다. 너무 걱정 말고. 아이고 동서, 애가 작아서 어떡한데? 장모님, 우리 애는 우량아랍니다. 아주 튼튼하고 씩씩하대요. 의사 선생님이 벌써부터 애 낳으면 운동시키라고 난리지 뭡니까? 애들은 자고로 건강하면 효도 다한 거잖아요. 첫째 사위는 채서방 들으라고 일부러 저러는 건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끼리 비교를 하며 속속 박박 긁더라고요. 큰 사이가 저러니 그렇게 우애좋던 자매들 사이도 갈라질 지경이었어요. 언니, 나랑 얘기 좀 해. 형부는 어떻게 우리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 일부러 들으라고 그러는 거지? 왜 우리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데? 네 형부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뭐. 야, 너는 근데 언니한테 예의를 좀 지켜라. 우리가 아무리 자매라도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너희가 나하고 형부를 평소에 얼마나 깔보면 말을 그런 식으로. 사춘기 시절에도 안 싸우던 딸 둘은 결국 큰 싸움을 하고 한동안 얼굴도 안 보고 지내더라고요. 이제 손주들도 태어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네요. 그나마 다행으로 둘 다 건강한 애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고 둘째는 딸을 낳았어요. 장모님, 그래도 저희가 장손을 낳아서 좋으시죠? 요즘 아들, 딸 구분이 어딨나. 나는 아들 손주도 좋고 딸 손주도 다 좋다네. 가뜩이나 첫째 내외와 둘째 내외 사이가 안 좋은데 동갑인 손주들이 태어났으니 둘이 얼마나 또 기싸움을 할까 암담하더라고요. 저도 그쯤에는 둘이 알아서 해라 하고 뒤로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똥이 저에게 튀지 뭡니까? 엄마, 나 사업을 좀 해보려고. 아는 선배한테 들었는데 지금 시작 안 하면 기회를 놓친대. 나도 맨날 박봉을 시달리면서 회사 생활하기도 힘들고 우리 회사 육아복지도 엉망이잖아. 그래서 내 사업 한번 해보려고. 뭐? 네가 사업을 한다고? 겁도 많은 애가 무슨 사업을 해? 이서방도 도와주기로 했어. 엄마, 나 그동안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먼저 손 내민 적 없었잖아요. 그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나 정말 이 사업 잘해보고 싶어. 이때까지 먼저 뭘 해달라 부탁한 적 없는 큰딸의 간청이라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서방이 주도할 사업이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 큰 사이가 얼마 전에 실직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사업체 키워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한 번만 도와줘요, 엄마. 큰딸이 이렇게까지 간청하는데 어느 부모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결국 큰애에게 1억을 송금해줬습니다. 저도 혼자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지만 애들 잘 되는 게 더 먼저죠. 큰딸은 제가 마련해준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히는 듣지 못했지만 무슨 스터디 카페 체인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큰사위 말로는 그 사업에 차려만 두면 앉아서 돈 번다는데 글쎄요. 세상에 앉아서 돈 버는 사업이 있을까 싶었죠. 그때쯤 둘째 사위는 무슨 큰 사건을 수임받았다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일을 하고 있었네요. 장모님, 요즘 돈이란 게 그렇습니다. 몸 써서 일해 돈 버는 시기는 지났어요. 다 아이디어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동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일하는 거 보면 결국 밤잠 못 자고 몸 쓰는 일 아닌가요? 애 볼 시간도 없어서 처제가 혼자 육아 중이라면서요.
아니, 남이 들으면 오해하겠네. 시댁에서 도우미모님을 불러주셔서 같이 육아 중인 거지. 그니까요. 어쨌든 주 양육자는 처제인 거잖아요. 저는 이 사업 시작하고 가만히 있어도 입금이 되니까 요즘에는 제가 다 키워요. 진작에 왜 사업 안 했나 싶더라고요. 큰 사이가 어찌나 떵떵거리던지 옆에서 듣던 막내 아들이 한마디 쏘아붙이더군요. 에이, 큰 매형, 그래도 변호사랑 비교하면 안 되죠. 둘째 매형은 초엘리트잖아요. 저남, 요즘은 돈 많은 게 엘리트야. 어? 결국은 누가 더 편하게 돈을 버느냐 싸움이라고. 우리 처남이 조직 안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돈도 둘째 명이 훨씬 잘 버는 것 같다. 저는 급하게 막내 옆구리를 꼬집었습니다. 더 했다가는 큰 사이가 또 화를 낼 테니까요. 며느리 눈치 안 본다고 좋아했더니 요즘은 사이 눈치 보느라 더 바쁘다니까요. 한 번은 큰딸에게 큰 사이에 대해 넌지시 말을 던져봤는데요. 그 이서방이 말이야. 요즘 너무 신이 난 것 같은데 괜찮은 거지. 아직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어. 엄마, 그이가 영업사원으로 일할 때 무시를 정말 많이 당했거든. 영업일이 그렇잖아. 근데 요즘 자기 사업하니까 정말 좋은 거 봐. 이서방이 성격도 급하고 말도 예쁘게 안 해서 좀 그렇지. 근데 나는 맏딸이어서 그런가? 그이만 보면 챙겨주고 싶고 또 내가 챙겨줘서 좋아하는 거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 그리고 이서방이 엄마한테 예쁨 받고 싶어서 엄청 애쓰는 거 알지? 엄마도 너무 둘째네만 예뻐하지 말고 이서방도 예뻐해줘요. 요즘 돈 좀 번다고 장모님한테 뭐 해드릴까 엄청 고민하고 있단 말이야. 장모에게 뭐 해드릴까 고민하고 있다니 큰 사이가 귀엽기도 하고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큰 사이나 사부인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시는데 말씀도 무뚝뚝하고 크게 정이 있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우리 큰 사이가 장모에게라도 엄마 사랑을 받고 싶은가 보다 해서 큰딸의 말에 알겠다고 넘어갔죠. 그런데 역시 성급하게 쭉 빼들었던 걸까요? 가만히 있어도 떼돈을 번다는 스터디 카페는 연일 파리만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월세가 밀려서 그나마 조금 있던 보증금도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준 돈은 인테리어비로 거의 다 썼다고 하고 이러다 매장을 내놓게 되면 괜히 건물주인만 좋은 일 시킨 꼴이었죠. 보니까 큰딸은 여기저기 생활비를 빌리고 다닐 지경이더라고요. 미연아, 이거 생활비에 보태 써라. 너 이모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했다며. 그런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하지. 엄마, 죄송해요.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큰 돈을 갖다 썼는데 어떻게 또 손을 벌려요. 이번 달 생활비가 급해서 그랬어요. 다음 달이면 해결될 거예요. 다음 달이면 해결된다는 첫째 내외 형편은 계속 안 좋아져 갔어요. 제가 한두번 생활비를 주니 이제는 매달 맡겨둔 것처럼 손을 벌리더라고요. 저도 매달 여유자금이 있어서 첫애 내외를 도와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달은 딱 모른 척하고 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큰딸이 손주를 안고 슬그머니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엄마, 우리 아들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얘가 외할머니를 엄청 좋아해. 애 감기 걸리면 어쩌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얼굴이 다 차갑네. 그게 말이 엄마, 나 엄마한테 이때까지 받은 돈 갚으려고요. 어? 너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됐다. 내가 그 돈 돌려받으려고 준 것도 아니고 너희나 잘 써라. 아니야, 진짜 갚을 거야. 나도 염치가 있지.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돈이 얼만데. 근데 그 돈 갚으려면 조금 더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스터디 카페에 그냥 테이블만 있으면 안 된대. 안에 회의실도 있어야 하고 카페도 작게 하나 있어야 애들이 온다더라고.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딱 한 번만 더 도와줄 순 없을까? 이서방이 공사만 새로 하면 앞으로 걱정할 일 없을 거래. 그리고 이서방 영업사원 오래 했잖아. 아는 거래처에 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해놨대. 그날 저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고 큰딸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는 큰 사이까지 찾아와 매달리더라고요. 이러다 갓난쟁이 손주까지 빌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받고 변제 기간을 확실히 하는 조건으로 결국 1억을 또 빌려줬습니다. 공중을 받을 때 둘째 내외에게 받자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는 바람에 둘째 사이에게는 말도 못하고 돈을 빌려줬죠. 하지만 망한 사업이 인테리어 조금 한다고 다시 일어서겠나요? 큰 사이는 괜히 멀쩡한 건물만 헤집어두고 월세와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넘겼다던데 권리금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큰딸은 버릇이 단단히 잘못 들었는지 이제 집까지 내놔야 할 판이라며 자연스럽게 제게 손을 벌리더군요. 너 나중에 내가 나이 들고 병원 신세 져야 할 때는 어떡하려고 자꾸 돈을 달라는 거냐. 너희한테 간 돈이 2억이 넘어. 너 이거 미가 알면 난리 난다.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저희도 이러고 싶겠어요. 그리고 엄마 아직 건물 월세 받았잖아요. 그걸로 노후하셔도 충분해요. 그니까 이 집 담보 좀 잡아서. 너 정말 정신이 나간 거야? 이거는 이서방을 혼내야겠다. 이서방이 뒤에서 널 조종하는 거지. 장모한테 가서 돈 좀 받아오라고. 엄마, 왜 이서방을 트집 잡아? 돈은 내가 빌리러 왔는데? 엄마가 평소에도 최서방만 예뻐하고 이서방 무시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 그이가 다 나랑 우리 애 잘 살게 하려고 애쓰는 거지. 어디 본인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도 너무하다 진짜. 돈 없다고 갈시하고 무시하고. 뭐야? 너 그게 늙은 엄마한테 할 말이야? 네 나이도 벌써 많이 다 돼간다. 근데도 아직도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달려오는 게 말이 돼? 그 나이쯤 됐으면 될 일 안 될 일 구분할지도 알아야지. 그거 욕심만 내세워서 경고망동하는데 무슨 사업이 잘 돼? 이거 봐요. 엄마는 나 못 믿잖아. 날 믿었으면 이러지 않았겠지. 막말로 미희가 돈 해달라고 했으면 묻지도 않고 해줬을 거 아니야. 나도 못 믿고 이서방도 못 믿는 거잖아. 그니까 우리가 돈 없어 죽겠다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화만 내는 거 아니야. 너희를 못 믿었으면 내가 2억이나 해줬겠니? 너희 아빠한테 받은 현금 너희 부부한테 다 줬어. 너희 아빠 평생 자산을 다 준 거라고. 근데도 아직도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해. 너 그러고도 네 아빠 앞에 면목이 있어? 네 아빠가 너 큰딸이라고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큰딸은 지 아빠 얘기를 꺼내니 그제야 입을 다물더군요. 애들 생전에 아빠가 큰딸을 엄청 예뻐했거든요. 그러다 큰딸은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갔고 얼마간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잔함이 태풍 속의 눈이었나 봅니다. 며칠 뒤 저를 쓰러지게 만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제가 과일 매장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높게 쌓아두었던 과일 박스가 무너져 그대로 저를 덮친 거였어요. 저는 정말 꼼짝없이 압사당할 뻔했다니까요. 다행히 옆에 직원들이 몸을 던져 박스를 막아주어 아주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저는 팔다리가 골절되는 증상을 입었습니다. 엄마,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예, 네 엄마 귀 안 먹었다. 팔다리만 부러졌지 정신은 멀쩡해. 나 진짜 엄마 돌아가시는 줄 알고 놀라서 뛰어왔어요. 엄마 이대로 보내면 내가 죄송해서 어떻게 살아. 엄마 미안해. 엄마가 아직까지 가게 일 해서 번 돈을 나는 사업한다고 다 가져가고. 알면 됐다 이 녀석아. 엄마 아프고 나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더냐? 엄마 괜찮다. 팔다리가 금방 붓겠지. 병원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바로 우리 큰딸이었어요. 큰딸은 눈물바람으로 병실에 달려와 죄송하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이래야 우리 큰딸이죠. 우리 딸은 평소에 엄마 생각을 얼마나 하는 앤데요. 내가 이서방 단념시켰어. 이서방도 이제 사업 욕심 안 되고 얌전히 직장일 하기로 했어. 아는 선배가 배달을 소개해줬거든. 영업 뛰던 사람이라 사무실보다 밖에서 일하는 게 낫기도 하고. 큰 사이는 정말 사업을 단념했는지 조용히 배달 일을 해나갔습니다. 예전보다 저에게 살갑게 굴진 않았지만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렇겠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낮에 큰 사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몸은 좀 어떠셔요? 이거 장모님 드시려고 제가 직접 맛집에 가서 사왔습니다. 큰 사이가 갈비찜을 큰 들통에 사서 온 게 아니겠어요. 큰 사이가 오랜만에 찾아온 거라 반갑기는 했는데 뜬금없이 갈비찜을 사들고 오니 깜짝 놀랐죠. 아이고, 갈비찜이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그럼 내가 해줬을 텐데. 아니에요. 장모님 운도 안 좋으신데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야죠. 저 배달이 바빠서 이 통은 두고 갈게요. 어우, 벌써 간다고. 같이 밥 좀 먹고 가지. 저는 평소에도 많이 먹어요. 장모님 이거 다 드셔요. 남 주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벼랑간 갈비찜과 함께 나타난 큰 사이는 다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아픈 장모 생각해서 이렇게나 많이 갈비찜을 사왔다니 참 감동이었죠. 갈비찜 냄비에는 작은 쪽지도 적혀 있었어요. 장모님, 저 큰 사이입니다.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죄송해요. 저는 항상 장모님이 건강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철없는 큰 사이들임. 매번 툴툴거리는 것만 보다가 우리 큰 사이도 이렇게 애교가 있었나 새로운 모습을 봤네요. 저는 갈비찜을 불에 올리고 애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쁘니? 글쎄 이 서방이 갈비찜은 한두 통이나 사왔지 뭐니. 시간이 있으면 와서 갈비찜 파티나 하자꾸나. 저는 갈비찜과 함께 먹을 전을 부치고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불렀어요. 우리 사위들도 제게 이렇게 극진하니 내가 자식 복이 있구나 싶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창 음식을 하는데 갑자기 우당탕 큰 소리가 나더니 큰딸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설마 그걸 먹었어요? 당장 뱉어요. 그때 마침 저는 갈비 맛을 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큰딸이 큰 소리를 내니 놀라서 입에 물고 있던 갈비를 꿀떡 삼켰죠. 큰딸은 제가 갈비를 먹자 달려와서 제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제 등을 마구 때렸어요. 아이고 왜 이러냐? 대체 왜 이래?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큰딸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엄마, 그거 갈비찜에... 아니야, 일단 병원부터 가자. 당장 구급차 부를게. 저는 도대체 어리둥절해서 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자 딸이 왜 이렇게 난리를 쳤는지 알겠더군요. 갑자기 목이 부어오르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온몸이 간지럽고 피나게 긁어도 간지럼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점점 호흡이 가빠오고요. 제가 딱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때 이렇거든요. 저는 그대로 혼절했고 큰딸이 부른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흘렀는지 다시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한 달 사이에 병원 신세를 몇 번이나 치는지 기력 없이 주위를 둘러보니 딸과 손자가 울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이제 살아나는 거야? 오냐, 우리 손자. 할머니는 튼튼해요. 얘 미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 이서방이 사온 음식에 아무래도 굴소스가 들어갔나 보다. 이서방도 내가 굴 알러지가 있는 걸 알았을 텐데 그 갈비찜에 들어갔을지는 몰랐겠지. 저는 평소에 심한 굴 알러지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굴소스도 쳐다도 안 보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굴이 들어가는지 꼭 물어보거든요. 이서방이 사왔으니 당연히 굴이 들어갔는지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아마 깜빡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서운하기도 했죠. 제가 굴 옆에만 가도 난리가 난다는 걸 사이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온 딸과 손주는 무슨 초상이라도 난 것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울어? 엄마 괜찮아. 엄마가 안 물어보고 먹은 잘못이지. 엄마 정말 미안해요. 사실 그 갈비찜. 그때 큰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공포였습니다. 이서방이 일부러 그런 거야. 이서방이 거기에 굴을 넣었대. 뭐? 일부러? 무서운 소리 마라. 엄마가 굴 먹으면 죽는다는 거 이서방도 아는데
우리 큰 사이가 왜? 도대체 왜? 나도 설마 했어요. 근데 애가 갑자기 나한테 뛰어오더니 할머니, 내가 봤어. 아빠가 갈비찜에 굴렀는 거 봤어. 손주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였죠. 항상 일로 바빴던 큰 사이는 낮이면 늘 집을 비웠다네요. 그날은 큰 사이가 아이를 본다고 일도 휴가를 내고 낮에 집을 지키고 있었대요. 큰딸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밖에 일을 보러 나갔답니다.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믹서기에 굴을 막 윙윙 갈았어요. 나는 비린내가 싫어. 아빠한테 싫다고 했는데 아빠가 네 아빠가 뭐라고 했어? 할머니가 굴을 먹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진다고. 아빠도 다시 아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어. 할머니가 굴을 많이 먹어야 하니까 좀만 참으라고. 저는 손자의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큰 사이가 절 죽이려 했다는데 도저히 맨정신으로 들을 수 없었거든요. 큰딸의 비명을 들으며 저는 정신을 놓았죠. 다시 정신을 차리니 둘째 내외가 와 있더라고요. 둘째 딸은 큰애한테 다 들었다면서 당장 고소하겠다고 날뛰었습니다. 엄마, 언니가 애 말 듣고 집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형부는 없고 쓰레기통에 생굴봉투가 있더래. 그 자식이 엄마한테 무슨 마음을 먹었길래 굴소스도 아니고 직접 굴을 갈아서 먹여? 이거 살인 미수야. 장모님,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로프맨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형님, 아니 그 자식 벌받게 할 거예요. 저는 당장 큰딸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큰딸은 여전히 눈물바람인 채로 병실에 들어오더라고요. 큰딸은 제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 전부터 자꾸 엄마 보험을 묻고 유산을 물었거든요. 저는 엄마 건강하신데 무슨 유산 얘기를 하냐고 화냈었는데 그 사람이 돈에 눈이 멀었나 봐요.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나 예뻐했던 엄마한테 이런 짓을... 엄마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괜히 엄마한테 돈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르게 부추긴 거예요. 돈? 엄마 형부한테 돈 해줬어? 그 미친 자식이 돈을 노리고 이런 짓을 벌였네. 작은 딸은 당장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난리고 큰 딸은 그 옆에서 병실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는 주사를 맞고 좀 쉬니 그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도 났다가 무섭기도 했다가 이를 어찌하나 싶었죠. 일단 저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전체 가족을 소집했죠. 이 일은 모른 척하고요.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그 사람을 왜 불러요? 당장 신고를 해야지. 얼굴을 봐야 무슨 말이라도 할 거 아니냐. 미리 말하면 도망밖에 더 가? 일단 집으로 오라고 해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바쁘다던 큰 사위는 바로 닭장을 주더라고요. 장모님 아직 식사 안 하셨냐고요. 저는 치가 떨렸지만 같이 먹으려고 아직 안 먹었다며 바로 집으로 오라 했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퇴원했고 그 냄새도 맡기 싫은 갈비찜을 차려두고 큰 사이를 기다렸습니다. 알러지 약까지 더 먹어가면서요. 잠시 후 뻔뻔하게 큰 사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장모님, 식사하시지 왜 안 드시고 계세요? 장모님 잘 드시는 갈비찜인데.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때 벌떡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막내가 군복도 벗지 않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큰 사이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덩치도 큰 막내 아들인데 체구가 작은 큰 사이를 쥐어 패고 있으니 이러다 사람 잡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아이고, 천아 왜 이래? 말을 해! 이 와중에도 큰 사이는 말로 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가 우리 엄마한테 그딴 짓을 해?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입 빡 깨물어? 어금니 나가니까. 막내는 집으로 오는 도중 둘째에게 소식을 들었나 봐요. 정말 죽일 기세로 큰 사위를 때리더군요. 너 지금 사람 쳤어? 군인이 사람 쳤어?
너 콩밥 먹고 싶어? 막내를 말리던 큰딸은 큰사위의 말을 듣더니 울며 큰사위의 등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돈이 얼마고 그동안 마음 써준 게 얼마인데 어떻게 엄마 유산을 노리고 이런 해코지를 할 수 있냐고. 당신이 사람이야? 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행동해? 큰사위는 코피를 질질 흘리며 버둥거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나 맞아 죽겠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잠시 눈이 돌아서 몹쓸 짓을 했어. 근데 장모님 유산을 노린 거 아니야. 그냥 보험금 정도는 있으실 거라 생각한 거야. 내가 어떻게 장모님 잘못되라고 그랬겠어. 그냥 욕심이 앞서서 그랬어. 잘못했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천원 좀 말려주세요. 말려줘? 말려달라고? 아니, 너는 오늘 내 손에 죽고 나 군복 벗는다. 막내가 다시 주먹을 맡아주길래 이러다 정말 사람 잡겠다 싶어 제가 말렸습니다. 자네는 살고 싶나? 살고 싶어. 날 저승으로 보내려 이런 짓까지 벌였으면서 자네는 멀쩡하게 살고 싶어. 만약에 나 죽었으면 그 후에도 모른 척하고 우리 큰딸하고 내 손주 데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었는데.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맹세코 장모님을 해야 할 생각은 없었어요. 믿어주세요. 아니, 자네 굴까지 믹서기에 갈아 내게 먹였다며. 그것도 정성이면 차라리 그냥 날 때려 눕히지 그랬나. 어? 어차피 해코지 하고 싶었으면서 무슨 그런 정성까지 쏟았어. 장모님, 그건 어떻게 하시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너한테는 콩밥도 아까워. 교도소에서 두 발 쭉 뻗고 자는 꼴 나는 못 봐. 너 따라 나와. 막내 아들은 큰 사위를 멱살을 잡고 밖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둘째 딸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막내가 큰 사고를 치기 전에 경찰이 도착했죠.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둘째 내외는 자기의 변호사 인생을 걸겠다면서 큰 사위를 처벌하기 위해 발벗고 뛰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사건 진행까지 얼마나 일사천리로 처리하던지 우리 둘째 내외가 정말 유능한 변호사인지 한 번 더 알았네요. 그러는 동안 큰 사위는 도주 시도를 2번이나 해서 결국 구속수사를 받게 됐죠. 한때 사위라고 아끼던 사람의 말로가 정말 추했습니다. 오히려 막내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아들을 폭행죄로 신고했더라고요. 둘째 딸이 이걸 그냥 두고 보지 않았지만요. 살인미수로 큰 사위를 신고하고 중형을 받도록 애썼습니다. 더불어 큰 사위가 그동안 제 뒷조사를 했던 것까지 밝혀냈죠. 컴퓨터와 핸드폰을 수색한 끝에 증거를 찾아낸 것이죠. 큰 사위는 제 보험과 제가 사망할 시 가져올 유산 지분까지 미리 계산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소름 돋죠. 둘째 사위는 큰 사위가 굴봉지를 샀던 마트까지 찾아가 구매 내역과 증거를 받아왔고 법정에서 번제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증거가 됐습니다. 사위가 굴을 사며 장모님 드릴 거라고 했다네요. 나참, 큰 사위는 결국 10년을 구형받았고 현재 마지막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의 형량이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사위 인생은 끝장났으니 벌받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큰딸과 큰 사이에 이혼소송까지 진행됐습니다. 역시 둘째 내외가 힘을 써줬죠. 재판은 두고 볼 것도 없이 양육권과 재산을 큰딸이 가져오는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저와 썼던 차용증이 있었거든요. 이혼 확정이 나고 큰딸은 이제 멀리 지방에 내려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엄마 볼 면목이 없어요. 죄송해서 내가 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 엄마가 늘 말했지. 엄마는 그저 너희 보는 낙으로 인생 사는 거야. 근데 가길 어딜 간다고 그래. 너 가정 엄마에게 미안하면 엄마 옆에 딱 붙어서 효도나 해. 저는 큰딸과 손자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큰 사위가 혹시 도주해서 무슨 짓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고 큰딸을 애와 혼자 두는 게 마음이 쓰였거든요. 저만큼이나 상처받았을 사람이 큰딸이니까요. 우리 손자는 부쩍 제 눈치를 봅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제 안 아프지? 그럼 할머니 이제 다 나았어. 하나도 안 아파. 혹시 나 때문에 엄마가 우는 거야? 아빠랑 못 만나는 거야? 내가 말해서? 아니야. 우리 지훈이는 잘못 하나 없어. 다 어른들 잘못이야. 그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우선 내 새끼들을 챙기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둘째 내에도 혼자 있는 큰언니가 신경 쓰이는지 매번 큰애가 좋아하는 음식이며 선물을 사들고 옵니다. 언니, 이 옷 좀 입어봐. 이거 언니 피부색이랑 딱이야. 언니 얼굴이 하얗잖아. 됐어. 내가 무슨 새 옷을 입니? 에? 무슨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기분 전환해야지. 그러지 말고 입어봐. 응? 한 번만 입어주라. 둘째 딸이 하도 살갑게 구니 큰딸 기분도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막내는 역시 누나들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며 요즘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요. 안 그래도 근육 빵빵인 애가 이제는 운동선수 저리 가라 싶게 몸이 커졌다니까요. 저남, 오, 팔 근육이 장난 아닌데 나랑 팔 씨름 한번 어때? 매형, 그러다 팔 부러져요. 유능한 변호사가 다치면 이거 국가적 손실이잖아요. 어쭈? 왜? 겁나? 한번 붙어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시 모인 날 둘째 사위와 막내는 갑자기 무슨 팔씨름을 한다고 한바탕 난리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니 오랜만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둘째 사위는 5초도 새기 전에 옆으로 휙 고꾸라졌는데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 매형은 저한테 안 된다니까요. 우유 더 먹고 와서 덤비세요. 우씨, 내가 요즘 글 쓸 일이 많아서 그래. 다음에 다시 부터쳐나 운동 좀 살살 하고. 치사해. 그래도 우리 애들 때문에 겨우 웃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딸은 작은 공장에 격리로 취업했습니다. 딸이 경력이 단절된 지도 오래기도 했고 엄마에게 아이를 전적으로 맡길 수도 없다고. 월급은 적지만 일하는 시간이 괜찮은 곳에서 일을 시작했네요. 저도 사실 팔다리가 부러진 일도 있었고 아직까지 심리적인 충격이 남아있어서 혼자 아이를 보기 힘들었는데 딸이 제 생각을 해주니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하나 마음이 쓰이는 게 있다면 여전히 조금씩 눈치를 보고 있는 우리 손주인데 아직은 어려서 이 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조심스레 말해주려 합니다. 아이가 혹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요. 저는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우리 큰 사위를 처음 만나던 날 착했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눈빛이 돈 욕심 앞에서 어떻게 변해갔는지도요. 저는 더더욱 욕심을 버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애들과 손주들에게도 욕심이 얼마나 무섭고 걷잡을 수 없는 것인지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저 같은 일 겪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 주위에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리게 따끔하게 일러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옛말에 온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그제야 짠줄하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에 소중한 사람이 변해가는 걸 두고 보지 마시고 꼭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사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